12-13 시즌 비록 1라운드에서 시카고 불스에게 업셋을 당하며 탈락하긴 했지만 6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며 뉴욕 입성 첫 시즌을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브루클린 네츠. 하지만 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지역 연구 라이벌 뉴욕 닉스가 12-13 시즌 동부 2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오랜만에 이루어진 브루클린의 선전을 완전히 묻히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새롭게 구단을 인수한 러시아 대부호 미하일 프로로프 구단주의 막대한 지원하에 적극적인 선수 영입을 통한 빠른 리빌딩을 추진하고 있던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뉴욕 닉스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는 충분한 자극이 되었고 챔피언 컨텐더 팀 뉴욕을 대표하는 구단으로 올라서겠다는 자신들의 계획에 속도를 더해줄 스타 플레이어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리그 내 슈퍼팀 트렌드를 유발시킨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케빈 가넷, 폴 피어스, 레이 알런으로 이어지는 빅3를 앞세워 2008년 22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달성한 보스턴 셀틱스는 이후로도 2010년 파이널에 진출하는 등 한동안 동부 컨퍼런스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2010년 여름 마이애미가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쉬의 영입으로 또 다른 빅3를 구축하며 동부 컨퍼런스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패권을 내주게 됩니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과 보스턴 빅3가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게 되면서 팀 역시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었고 11-12 시즌을 앞두고는 레이 알렌까지 라존 론도와의 불화로 인해 팀을 떠나며 이미 슈퍼팀이 해체된 가운데 보스턴 셀틱스는 빅3와의 완전한 이별을 통해 새로운 팀으로의 재편을 준비해야만 했고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던 가넷과 피어스 역시 리빌딩이 아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타 선수 영입을 통한 윈나우 실현과 빅3 시대의 종말과 팀 리빌딩 추진이라는 브루클린 빌리킹 단장과 보스턴 데니 에인지 단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2013년 7월 리그를 떠들썩하게 만든 역대급 트레이드가 성사됩니다. 브루클린은 제럴드 월러스, 크리스 험프리스 등 5명의 선수들과 미래 드래프트 1라운드 비보호 지명권 3장, 스왑픽 1장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케빈 가넷과 폴 피어스, 그리고 제이슨 테리를 영입합니다. 이로써 기존의 데런 윌리엄스와 조 존슨에 이어 케빈 가넷, 폴 피어스, 제이슨 테리까지 합세하며 이름값으로는 어느 구단에도 뒤지지 않는 라인업을 구축한 브루클린 네츠. 팀 레전드 출신 제이슨 키드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하며 엄청난 기대 속에 새 시즌을 맞이한 그들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며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만 36세의 폴 피어스는 너무 느려진 탓에 득점력이 무뎌져 있었고 이보다 한 살 많은 케빈 가넷은 전성기 시절 보여주었던 괴물같은 수비 커버 범위와 개인 공격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2014년이 되자 브루클린은 연승 행진을 달리며 나름의 반등을 이룬 덕분에 정규 시즌 44승 38패의 성적을 기록, 동부 6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1라운드에서 만난 토론토 랩터스를 업셋하며 2라운드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진짜 슈퍼팀이자 쓰리핏을 노리던 마이애미에게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시즌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탈락의 여파는 시즌 종료 후 선수들의 대규모 이적으로 이어졌는데 폴 피어스가 워싱턴으로, 제이슨 테리가 휴스턴으로 이적하였고 케빈 가넷 역시 14-15 시즌 도중 미네소타로 돌아가며 결국 무늬만 슈퍼팀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체되고 마는데요. 문제는 이들을 영입하면서 너무 많은 미래 드래프트 지명권, 특히 다수의 비보호 픽들을 헌납한 탓에 브루클린은 이후 기나긴 암흑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보스턴에게 내준 드래프트 지명권들이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라는 정확히 10년 후 셀틱스 프랜차이즈 통산 18번째 파이널 우승의 원투펀치로 취한되면서 훗날 빌리킹의 재앙으로 불리게 되는 당시 슈퍼팀의 결성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큰 후폭풍과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2011년 플레이오프에서 덕 노비츠키의 댈러스에게, 2012년 플레이오프에서는 듀란트, 웨스트브룩의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무릎을 꿇으며 높은 단계로 오르지 못한 LA 레이커스, 2009년과 2010년 백투백 파이널 우승을 통해 증명했던 리그 최강의 자리는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쉬가 힘을 합친 마이애미에게 넘어갔고 서부 최강의 자리 역시 전통의 강호 샌안토니오와 신흥 강호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넘겨준 상황에서 레이커스는 코비가 시즌 MVP에 등극한 이래 줄곧 유지해온 우승 컨텐더 팀의 위치에서도 내려올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버린 코비와 바라보고 있는 가솔이 하루하루 늙어가는 상황에서 둘의 존재만으로는 우승을 두고 다투게 될 다른 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을 느낀 레이커스는 그렇게 대대적인 선수 부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편 올 NBA 퍼스트 팀에만 5년 연속 선정되며 이견이 없는 리그 최강의 센터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던 드와이트 하워드는 11-12 시즌 시작 전부터 공개적으로 팀에 트레이드를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그가 이적을 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슈퍼팀을 구축한 지역 라이벌 마이애미가 있는 상황에서 현 올랜도 전력으로는 자신의 염원인 파이널 우승은커녕 진출조차 어렵다는 점, 그리고 하워드를 뉴욕이나 LA와 같은 빅마켓으로 이적시켜 더 많은 에이전트 비용을 챙기기를 원했던 그의 에이전트 댄 패건이 펼친 일종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는데요. 올랜도가 여러 팀의 이적 제의를 거절하면서 일단 잔류를 결정한 하워드였지만 이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타 플레이어의 공개적인 트레이드 요청은 결과적으로 대형 트레이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기에 올랜도와 하워드의 동행은 사실상 시한부 상태일 뿐이었고 이 같은 상황을 레이커스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전력 보강을 통한 대권 도전이라는 레이커스의 생각과 우승 가능성과 빅마켓팀이라는 하워드의 생각이 일치한 상황에서 트레이드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레이커스, 올랜도뿐만 아니라 덴버와 필라델피아까지 연루된 블록버스터급 트레이드를 통해 레이커스는 리그 최강의 센터를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오프시즌을 마칠 수 없었던 레이커스는 추가적인 선수 영입에 나섰고 마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우승 도전을 위해 피닉스 선즈를 떠날 것임을 밝힌 스티브 내시까지 2013년과 2015년 1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 포함 총 4장의 지명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영입하게 되면서 코비 브라이언트, 파우 가솔, 드와이트 하워드, 스티브 내시라는 초호화 라인업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선수 도합 시즌 MVP 3회, 올 NBA 퍼스트팀 19회에 빛나는 슈퍼팀으로 단숨에 마이애미와 함께 가장 우승에 근접한 팀으로 떠오른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파트너가 있는 상황에서 우승 반지를 위해 이적을 결심한 2명의 스타 선수로 구성된 라인업이 정확히 9년 전 전당포 레이커스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마치 맡겨놓은 듯한 우승 반지를 반드시 찾아오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레이커스. 하지만 옛말에 역사는 반복되고 같은 실수는 되풀이된다고 하던가요. 빅3를 넘어 판타스틱 4로 불렸던 선수들은 최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노세아로 인해 심각한 폼 저하를 보여준 내시와 스피드가 느려지며 1년 전 크리스 폴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파우 가솔이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내는 와중에 부상까지 당하며 많은 경기를 결장하였고 코비 역시 공격에서는 여전히 위력적이었으나 수비에서는 구멍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에 기대를 모았던 골 밑에서의 하워드와 가솔의 콤비네이션 역시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특히 픽앤롤 장인인 스티브 내시와 픽앤롤 플레이를 거부한 하워드 간의 호흡은 가히 최악의 수준이었는데요. 이처럼 시즌 내내 도미노처럼 계속된 부상과 선수들 간의 심각한 호흡 문제로 인해 우승은커녕 플레이오프 진출이나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레이커스는 정규 시즌 마지막 날 승리를 통해 간신히 7번 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이마저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샌안토니오에게 4대0 수입해당하며 시즌을 조기에 마감하고 맙니다. 시즌 종료와 함께 드와이트 하워드가 휴스턴으로 이적하며 우승 반지를 위해 모였던 슈퍼팀은 1년 만에 해체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레이커스는 9년 전에 실수를 되풀이하며 2004년 그때처럼 본격적인 암흑기에 접어들고 맙니다. NBA 파이널이란 보스턴 셀틱스와 LA 레이커스가 만나 결국 보스턴 셀틱스가 우승하는 경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67-68 시즌 종료 시점 기준 보스턴과 레이커스는 최근 7시즌 가운데 무려 5번이나 파이널에서 격돌하였지만 모두 보스턴이 승리하는 일방적인 결과로 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시즌의 목표가 셀틱스를 넘어라였을 정도로 징크스를 넘어 사실상 보스턴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던 레이커스가 번번이 파이널에서 좌절해야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리그 최고의 센터 빌 러셀이 보스턴의 골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엘진 베일러와 제리 웨스트라는 리그 최고의 포워드와 가드이자 슈퍼스타들을 보유하고 있던 레이커스였지만 괴물같은 블록슛과 리바운드 능력을 과시했던 빌 러셀로 인해 골밑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승을 위해서는 골밑에서 빌 러셀과 대등하게 싸워줄 수 있는 빅맨이 절실한 상황. 그렇다면 답은 단 하나.
리그에서 빌 러셀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수는 오직 한 명뿐이었고 레이커스의 선택은 역시 윌트 체인벌린이었습니다. 216cm의 신장, 234cm에 달하는 윙스팬을 바탕으로 득점에 관한 기록이란 기록을 모조리 써내려가고 있던 또 한 명의 리그 최고 센터 체인벌린은 특히 1967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빌 러셀의 보스턴 셀틱스를 물리치며 보스턴의 파이널 9연패를 저지한 인물이었기에 더 이상 준우승을 보고 싶지 않았던 레이커스 경영진들에게는 최적의 인물이었고 결국 그를 필라델피아에서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윌트 체인벌린, 엘진 벨러, 제리 웨스트라는 모두 역대 NBA 올타임 랭킹 20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들이자 각각 리그 최고 센터, 리그 최고 포워드, 그리고 리그 최고 가드인 선수들이 만난 역대급 슈퍼팀의 결성으로 인해 레이커스는 이번에야말로 우승에 가까워 보였고 그들은 예상대로 68-69 시즌 파이널에 진출, 또 한 번의 보스턴 셀틱스와의 끝장 승부를 갖게 됩니다. 당시 보스턴은 빌 러셀, 샘 존스 등 주축 선수들의 노쇠화로 인해 겨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상황이었고 반면에 레이커스는 7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이점까지 누리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레이커스가 보스턴을 꺾고 드디어 우승의 한을 풀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제리 웨스트의 원맨쇼로 1, 2차전을 모두 잡아내며 어느 때보다 높은 가능성에 들뜬 레이커스였지만 통산 파이널 우승 10회에 빛나는 보스턴의 저력은 대단했고 시리즈는 결국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또다시 보스턴의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윌트 체인벌린의 합류도 NBA 파이널 역사상 전무후무한 준우승 파이널 MVP를 차지한 제리 웨스트의 미친 퍼포먼스도 보스턴이라는 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만 것이었죠. 1969년 파이널을 끝으로 빌 러셀이 은퇴를 선언함에 따라 각 포지션별로 리그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놓고서도 끝내 빌 러셀과 보스턴의 벽을 넘지 못한 레이커스의 빅3는 이후 1971년 파이널에 또다시 진출, 우승에 재차 도전하지만 이번에는 위대한 주장 윌리스 리드가 부상 투혼을 발휘한 뉴욕 닉스의 7차전 끝장 승부 끝에 패배하며 또다시 좌절하고 맙니다. 거듭된 준우승에 지친 엘진 벨러가 71-72 시즌 도중 은퇴를 선언하며 이로써 레이커스 빅3는 끝내 우승 달성에 실패한 채 해체하고 말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벨러가 은퇴한 71-72 시즌 레이커스가 뉴욕 닉스와의 파이널 리턴 매치에서 서륙에 성공하며 그토록 바라던 파이널 우승에 성공했다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엘진 벨러만 끝내 우승에 이르지 못하며 콩라인의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역사적인 3핏을 달성하며 자신들의 시대를 연 LA 레이커스. 하지만 02-03 시즌 샤킬 오닐의 부상과 오닐, 코비 간의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 등이 겹치며 그들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서부의 라이벌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탈락하고 맙니다. 내심 시카고 불스도 이루지 못한 파이널 4연패를 기대했지만 실패를 맛본 레이커스는 그러나 영광의 시대를 이어가기 원했고 그들은 90년대 불스 왕조를 뛰어넘는 시대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타 팀들이 넘볼 수 없는 전력을 구축하기로 한 레이커스는 오프시즌 동안 선수단 보강에 열을 올렸고 오닐, 코비 콤비를 보유한 만큼 많은 돈을 쓸 수 없었던 그들은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선수 영입에 나섭니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정한 첫 번째 타겟이 바로 게리 페이튼. 당시 02-03 시즌 종료 후 FA 신분을 얻은 페이튼에게 소속팀 미러키가 이미 연평균 $10,000가 넘는 재계약을 제시한 상황에서 레이커스는 페이튼에게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0만 제시하였는데 언뜻 무모해 보이고 당연히 거절당할 것 같은 제안이었지만 페이튼의 선택은 놀랍게도 레이커스였습니다. 전성기 시절 마이클 조던의 가장 잘 막는 선수로도 알려진 90년대 리그 최고의 수비형 포인트 가드였던 게리 페이튼은 커리어 내내 플레이오프에 꾸준히 진출했지만 1996년 파이널에서 시카고 불스에게 무릎을 꿇는 등 끝내 우승 반주와는 연이 없었고 이미 만 35세로 커리어 막바지에 도달한 상황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우승에 목말라 있었는데요. 이에 강력한 우승 후보 레이커스에 자신이 합류하게 되면 우승 유력 후보가 될 수 있었기에 페이튼은 많은 연봉이 아닌 우승 반지 하나만을 위해 그렇게 레이커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튼처럼 우승 반지에 누구보다 목마른 이가 한 명 더 있었으니 바로 칼 말론이었습니다. 시즌 MVP 이외에 빛나는 90년대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이자
조던의 불스 왕조 시대 대표적인 피해자였던 칼말로는 파이널 우승이 가장 간절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페이튼의 이적에 큰 자극을 받은 상황이었고, 평소 오늘과 함께 뛰고 싶다는 의지를 종종 드러냈던 그는 페이튼의 이적이 확정되자 LA 레이커스행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파트너 존 스탁턴이 02-03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매직 존슨이 등번호 32번을 달고 뛰는 말론을 위해 말론이 온다면 내 등번호를 기꺼이 주겠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단계까지 이르자 그는 18년간 정든 유타 재즈를 떠나 레이커스로의 이적을 선언합니다. 전년도 무려 1,9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던 그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불과 150만 달러라는 헐값에 계약한 이유는 단 하나, 파이널 우승 때문이었고, 이렇게 오늘 콥이라는 리그 최강 조합에 트로피가 간절한 두 베테랑 말론과 페이튼까지 합류하면서 명예전당 예약 선수만 무려 4명이 포함된 역대급의 라인업을 구축하게 됩니다. 명예의 전당과 4명이라는 의미로 국내에서는 전당포 라인업으로 훗날 불리게 되는 초호화 선수단을 결성한 레이커스에게 파이널 우승은 당연시되었고, 그들은 마치 전당포에 맡겨놓은 우승 반지를 찾으러만 가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즌이 돌입되자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는데,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필 잭슨의 트라이앵글 오펜스 적응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말론의 부상으로 인한 잦은 결장, 페이튼의 노쇠화로 인한 기량 하락이 이어지며 전력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고, 경기 외적으로도 코비의 성추문 사건과 오닐의 재계약 협상에 따른 잡음, 그리고 오닐 코비 간의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며 팀 케미스트리 역시 붕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쉬운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뛰어난 선수들이 함께했기에 레이커스는 우여곡절 끝에 파이널까지 진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지막 고비였던 파이널에서 명장 레리 브라운이 이끄는 배드보이스에게 무기력한 플레이로 일관하며 끝내 우승 달성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당연시 되어오던 우승이 무산됨에 따라 그 실패에 따른 후폭풍 역시 거셌는데, 말론과 페이튼은 각각 은퇴와 이적을 선언하며 1년 만에 팀을 떠났고, 재계약 문제와 팀 내 주도권 다툼의 여파로 인해 오늘 역시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되며 결국 우승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졌던 슈퍼팀은 한 시즌 만에 해체되고 말았고, 대표적인 슈퍼팀 실패 사례로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첫 손가락에 회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30일과 7월 1일 이틀 연속으로 각각 리그 최고의 볼 핸들러 카이리 어빙과 4년 141밀, 리그 최고 스타 가운데 한 명인 케빈 듀란트와 4년 164밀 계약 체결 소식을 알리며 오프 시즌의 주인공이 된 브루클린 네츠. 어빙은 차치하더라도 2019년 파이널에서 심각한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인해 사실상 1년 개점 휴업이 예정되어 있는 케빈 듀란트에게 거액의 계약을 안겨준 이유는 단 하나, 빌리 킹의 재앙 이후 계속된 암흑기를 겪고 있던 브루클린 입장에서 비록 당장 다음 시즌을 포기하더라도 듀란트가 돌아오는 20-21 시즌 프랜차이즈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1년간의 재활 끝에 팀의 바람대로 듀란트는 건강한 몸 상태와 함께 복귀하였고, 20-21 시즌 브루클린은 자신들이 그리던 듀란트, 어빙이라는 최강의 공격 조합을 앞세워 리그 선두권에 나섭니다. 한편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 머신으로 불리던 제임스 하든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골든 스테이트 그리고 스테픈 커리라는 벽에 번번이 좌절하며 우승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었는데, 휴스턴이 20-21 시즌 도중 웨스트브룩을 워싱턴으로 트레이드시키며 사실상 윈나우 노선을 포기하자 하든 역시 휴스턴에서 더 이상 우승할 수 없다고 판단, 언의 피를 띄우며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합니다. 하든이 공개적으로 듀란트, 어빙이 있는 브루클린으로의 이적을 선호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하든의 의사를 확인한 브루클린 역시 듀란트, 어빙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 인디애나와 클리블랜드를 포함한 사각딜을 통해 제임스 하든 영입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케빈 듀란트,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으로 이어지는 특히 공격력에 있어서는 역대급 수준의 슈퍼팀, 일명 털듀빙 라인업을 구축한 브루클린은 블레이크 그리핀, 라마커스 알드리지까지 영입하며 초호화 선수단을 구축, 파이널 우승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2쿼터 세컨 유닛 구간에 하든이 출전하는 사기적인 라인업에 하든이 리딩, 어빙이 득점에 치중하며 둘의 공존 문제까지 해결한 브루클린의 순항은 이어졌고,
그들은 리그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뒤 우승을 향한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섭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보스턴을 가볍게 물리친 브루클린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상대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버티는 밀워키 벅스. 서부 컨퍼런스에서 이들을 넘을 만한 뚜렷한 상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파이널로까지 불렸던 해당 시리즈에서 브루클린에 감춰져 있던 문제점이 결국 노출되고 마는데요. 시즌 동안 브루클린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경기 40분 이상 소화하던 하든의 혹사 문제였는데, 결국 시리즈 1차전 경기 시작과 함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던 하든의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대로 그는 경기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리즈에서 분전하고 있던 어빙마저 4차전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비신사적인 파울로 인해 발목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되는 비극이 벌어졌고, 이후 경기에서 사실상 홀로 남게 된 듀란트가 마치 농구의 신이 강림한 것과 같은 역대급의 플레이오프 퍼포먼스를 선보였음에도 브루클린은 끝내 하든과 어빙의 부상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채 7차전 연장 접전 끝에 탈락하고 맙니다.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 우승 달성에 실패한 브루클린 슈퍼팀의 붕괴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 다음 시즌 트러블 메이커 어빙이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 리그 출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를 대하는 구단의 특혜에 대한 반감으로 하든이 다시 한번 언해피를 띄우며 슈퍼팀은 그 끝을 향해 갑니다. 결국 하든이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되며 슈퍼팀은 와이드였고, 22-23 시즌 어빙과 듀란트 역시 거듭된 트레이드 요청 끝에 나란히 팀을 떠나며 리그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역대 최강의 화력이라고 불리던 슈퍼팀은 2시즌 동안 고작 16경기만을 함께 뛰었고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